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P6C Electricity and Magnetism 본격적인 내용 공부에 들어가기 앞서서 대체 어떤 스트럭처를 가지고 얘네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어떤 포맷으로 시험이 이루어져 있는지 그런 걸 설명하는 그런 오버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 설명부터 할까 봐요. 여기 톱 유닛이 8부터 시작이 되어 있는데 뭐 그 이유는 뭐냐면은 7까지는 이제 미케닉스란 말이에요. 7까지는 미케닉스고 그다음에 8에서부터 15까지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8에서부터 13까지, 8에서 13까지 이렇게 6개의 유닛으로 일렉트리시티 앤 마그네티즘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용은 예전이랑 뭐 다 달라진 건 없어요. 그대로 순서나 이런 것도 그냥 그대로고요. 내용도 크게 달라진 건 없고 단지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뭐 시험 문제 포맷만 조금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로 유닛 8은 Electricity, Electric Charge, Field 그리고 Gauss Law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뭐 세부적인 항목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세요. 나중에 우리가 공부 시작하면 하나하나 전부 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죠.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어서 이 퍼센테이지라는 거는 뭐 수업의 양일 수도 있고 양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나왔을 때 문제 비중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퍼센테이지가 많은 것들이 아무래도 문제가 좀 많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일렉트릭 포텐셜 중요한 컨셉이에요. 일렉트릭 필드 그리고 일렉트릭 포텐셜 이게 유닛 9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테고 그리고 이제 컨덕터 그리고 커패시터 이런 공부하게 되겠고 그리고 나서는 일렉트릭 서킷 뭐 서킷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사실은 초등학교 때도 뭐 배우고 했었을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혹시 있을래나? 뭐 꼬마 전구에다 건전지에다 놓고 뭐 불 켜지고 막 이런 거 본 적 있단 말이야. 또는 병렬 연결, 패러럴 커넥션이라든가 또는 직렬 연결, 시리즈 커넥션 해놓고 나서 연결된 꼬마 전구의 불빛이 더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뭐 이런 거 공부한 거 있을 거예요. 자, 그거를 좀 더 시스테매틱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하고 약간 좀 어드밴스드 내용까지, 약간 좀 복잡한 그런 내용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피직스 C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피직스 C, 캘큘러스가 들어가요. 캘큘러스 들어가고 이런 일렉트릭 서킷을 애널라이즈 하는데 캘큘러스가 상당히 많이 소용이 됩니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뭐 커패시터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면은. 그런 이제 뭐 디퍼런셜 이퀘이션도 풀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유닛 12하고 13 이 두 가지는 이제 마그네티즘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석이랑 관련된 얘기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이제 반씩 나눠갖고 이쪽은 마그네틱 필드하고 폴스에 관한 거. 그러니까 자석이 있는 거야 원래부터. 자석이 뭐 그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느냐, 마그네틱 필드가 생기는 거. 우리 그 내용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원래 땅에서 파가지고 자석이 돼 있는 거. 뭐 땅에서 파면 어떤 물질이 있는데 걔가 원래부터 자석인 거죠. 지구도 사실은 원래부터 자석이죠. 그러니까는 그런 거기서 나오는 마그네틱 필드가 있고 거기에 차지가 움직이거나 아니면 어떤 커런트가 흘러가거나 하는 일이 있을 때 걔네들이 폴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모터 뭔지 알죠? 뭐 선풍기에도 있고 뭐 헤어드라이어도 있고 뭐 여기저기 모터 많이 있다. 윙하고 돌아가는 건 다 모터예요. 자, 그런 것들로 그러니까는 일렉트리컬 에너지를 미케니컬 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컨셉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근데 이번엔 반대죠. 이번에는 거꾸로 미케니컬 에너지를 일렉트리컬 에너지로 바꾸는 거. 그러니까 발전기란 얘기예요. 일렉트릭 제너레이터. 댐이 있고 뭐 수력 발전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 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기본적인 어떤 다른 에너지, 다른 폼에서 에너지로부터 일렉트리컬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장비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 이제 전기랑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기적인 또는 미케니컬하게 어떻게 하면 거기서부터 전기적으로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재밌어요. 뭐 재밌다면 재밌고 약간 어렵다면 어렵고 그런 내용들이 있죠. 자, 그래서 크게 일렉트리시티 앤 마그네티즘은 6덩이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에 비해서 잡다하지가 않고 내용이 그냥 깔끔하죠. 내용이 이제 뭐 유닛이 이제 많으면 아무래도 좀 내용이 잡다하면 유닛이 많고 할 텐데 유닛이 딱 6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공부할 테고 이런 퍼센테이지 같은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봐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유닛 6개 유닛하고 우리 이제 레슨들하고 이제 어떤 관계에 있느냐. 자, 우리 그 강좌는 지금 현재 26개의 레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쭉 공부를 하면은 우리가 AP6C 시험을 보기 위해서 또는 심지어 학교에서 이제 AP6C 수업을 듣는 그런 내신을 위해서 물론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기본이 되는 그런 컨셉, 개념 완성은 이것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강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유닛에 대해서 그리고 이 레슨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냥 순서대로 쭉 돼 있는 것보다 약간 좀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좀 더
내용을 좀 더 간단하게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조금 순서를 바꿔놓은 것도 있어요. 하지만 내용은 그대로예요. 내용은 그대로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필요에 따라서 이런 레슨이 여기에 해당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구나 보고 여러분들이 찾아서 공부를 해도 되고 그냥 순서대로 쭉 해도 큰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cience Practices라는 게 있죠. 자, 요게 이제 사실은 2024년 가을에 이제 새로운 교과 과정으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시작하게 될 테고, 이제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시험은 2025년 5월 달에 이제 보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전에 했던 거랑은 조금 형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중점을 두는 요소들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이언스 프랙티스라고 이러한 프랙티스들, 이러한 스킬들에 대해서 이러한 주요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과목을 공부하면은 이러한 실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문제들을 내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creating, representation, mathematical routine, 그리고 scientific questioning and argumentation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들 뭐 다 알겠지만은 AP 피직스가 네 가지가 있어요. AP 피직스 1이 있고, AP 피직스 2가 있고, 그리고 AP 피직스 C에서도 미케닉스가 있고, 그리고 C에서도 ENM이 있고.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중구난방이었습니다. 하는 것들이 약간 좀 조금씩 달랐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 주어지는 칼리지 보드에서 제시하는 그런 뭐 조건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강조되는 포인트라든가 이게 조금씩 달랐어요. 이것이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같은 것들이 다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프랙티스들이 있고, 그리고 조그마한 스킬들이 있고요. 이런 여러분들 다 읽어주지는 않을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그냥 관심을 갖고 이제 한번 보기는 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문제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크게 나누면 이제 이러한 스킬들을, 이러한 프랙티스들을 테스트하는 방향으로 문제들을 내겠다. 이제 이렇게 칼리지 보드에서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건 사실은 물리 교육하는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볼 내용이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가 무슨 스킬을 테스트하는지 알 게 뭐니.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리고 우리가 뭐 강좌라든가 이런 데서 보게 되는 이런 기출 문제나 아니면은 대표적인 유형 공부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했듯이 그냥 꾸준히 잘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이 대체 무슨 스킬에 해당하고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까지 관심을 크게 둘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참고로 하라고 칼리지 보드에서 제시한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가 표시를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그 각각 이제 소토픽들이 있고 작은 스킬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퍼센테이지, 그런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MCQ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림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그 앞에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creating representation 그랬으니까 representation이라는 게 뭐니? 뭐 그래프도 그리고 뭐 어쩌면 따지면 거기 있는 데이터를 뭐 해석하고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런 것들 그래프 그리고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MCQ에서 없을 테니까 이건 없지만 여기 free response 문제에서는 뭐 이 정도 퍼센테이지를 갖고 있고, 두 번째 스킬은 뭐 이렇게 MCQ는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프리 리스폰스는 뭐 굉장히 큰 바디를 차지하고 있구나 하고 그냥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요거 세 번째 스킬도 뭐 이런 식으로 나누면 되어 있으니까 이걸 뭐 일일이 다 여러분들한테 읽지는 않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고 삼아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좀 아이디어가 내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 좀 문제를 푸는데 얘네들이 좀 원하는 그런 문제를 푸는데 좀 도움이 되겠구나 라든가, 아니면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문제는 쟤들이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발상을 하는지, 어떤 걸 테스트하려고 하는 거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연결시킬 수 있도록 연결시키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형식 봅시다. 시험의 형식이죠. 시험의 형식이 예전보다 좀 많아졌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90분이었어요. 예전에는 뭐 멀티플 초이스, 그 다음에 그게 뭐 미케닉스 따로 이것 따로 90분이었었는데 이제 그게 2배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180분이 된 거죠. 80분, 100분 이렇게. 그래서 멀티플 초이스 문제가 숫자는 조금 숫자가 40개가 얘네는 35개였는데 좀 늘었고, 근데 이제 시간은 훨씬 늘었고, 문제 하나하나가 조금 더 복잡해졌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그냥 간단하게 뭐 한두 줄 있고 답안 있고 그다음에 그중에 숫자 풀어내서 빨리빨리 집어넣고, 이거보다 좀 더 이제 문제들이 길어지고 그걸 해석을 해야 되고 좀 더 이제 생각을 좀 더 유기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 생각해 보면 되겠고, 프리 리스폰스 예전에 3개였는데 4개로 늘었습니다. 시간도 물론 늘었죠. 100분으로 늘었고, 비중은 똑같아요. 멀티플 초이스든 프리 리스폰스든 그냥 똑같은 비중으로 공부를 잘 해야 되는 건데, 그 4개의 문제가 항상 이런 형식 중에 하나로 나오겠다 이거죠. 자, 이것도 예전이랑 많이 달라진 건데, 피직스, AP 피직스가 뭐 1이던 2던 아니면 뭐 미케닉스던 아니면은 이 C의 ENM이던 뭐 똑같은 형식으로 요렇게 이제 4가지 분류로 되어 있는 것들이 퀘스트 1, 2, 3, 4로 나온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매트메티컬 루틴, 아무래도 수학적인 걸 좀 강조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겠죠. Translation between representation. 그다음에 요거 3번 Experimental Design and Analysis. 예전에 이제 스포레릭하게 여기저기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걸 아예 퍽 하고 박아놔가지고 실험 디자인을 하고 뭐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뭐 실험을 하고 싶다. 그리고 나왔으면은 그리고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뭐 밸류를 구해낸다든가,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목적에 맞는 그런 인포메이션을 잘 찾아내서 뭐 리프레젠테이션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qualitative, quantitative translation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런 퀘스천 4개가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각각에 해당하는 스킬들은 이제 이런 거라는 거죠. 뭐 점수하고 시간은 이렇게 배분이 돼 있는데 이거야 뭐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고 그때 다르니까 꼭 여기를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참고로 뭐 되게 비슷한 비중이죠. 뭐 10점, 12점, 10점, 8점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시간도 거기에 이제 대동소이가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앞에 있는 그 practice하고 세부적인 스킬과 관련 있는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참고로 하라고 써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공부를 우리 다음 시간부터 내용을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P Physics C, Electricity and Magnetism 첫 번째 레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목은 Electric Charge 그리고 Conductors 이렇게 돼 있죠. 어디선가 많이 들어는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AP Physics C 정도 되는 레벨로 올라온 학생들은 아무래도 뭐 고등학교로 치면 약간 보통 이제 고학년 학생들일 테고 뭐 아주 어드밴스 돼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하는 학생도 있겠지만은 아마 대부분 그럴 테고요. 예전에 피직스에 대해서 좀 공부 좀 많이 했을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뭐 피직스를 하기 전에 케미스트리 같은 거 공부했다 그러면 차지라는 건 되게 많이 들어봤을 테고 파지티브 차지, 네거티브 차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컨덕터라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꼭 뭐 피직스를 공부 안 하더라도 일상적으로도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뭐 도체, 부도체 이런 거. 어떤 거는 전기를 통하고 어떤 건 전기를 안 통하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하나 다 외우지 않더라도 뭐 되게 알잖아. 예를 나무젓가락 같은 건 전기 잘 안 통하고 그 다음에 금속으로 된 젓가락 같은 경우는 전기 잘 통하고 뭐 이럴 수 있다는 거 이거 아는 거잖아요. 자, 그러한 사실은 아는 컨셉이에요. 아는 컨셉을 이제 사이언티픽하게 하나씩 좀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일렉트릭 차지라고 이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normally neutral, 프로톤, 뉴트론, 일렉트론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어떤 물건들이 차지가 되어 있지는 않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들 뭐 이런 뭐 분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들은 그냥 보통 차지가 되어 있지 않단 말이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뉴트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뉴트럴이라는 게 뭐냐? 그럼 이 안에 차지가 없다는 얘기냐? 아니에요. 차지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것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떤 몰리큘 또는 더 따지고 보면 아톰들로 이루어져 있고 아톰 안에는 기본적으로 뉴클리어스가 있고 뉴클리어스 안에는 프로톤 같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뉴클리어스 밖에 일렉트론들 막 돌아다니고 그러니까는 일렉트론이라는 게 네거티브 차지의 기본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네거티브 차지 그 일렉트론이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파지티브 차지 프로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물론 뉴트론이라는 것도 있죠. 뉴트론이라는 건 여러분 케미스트리에서 봤을 거예요 아마. 차지는 없는 거죠. 차지는 없고 이제 매스 같은 것만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밸런스 아웃되면 즉 밸런스를 이루고 있으면 예를 들어 프로톤이 10개, 뉴트론이 10개 아니면 일렉트론이 10개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 차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 물건들은 차지가 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하죠. 그런 것들은 뉴트럴한 오브젝트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제 그런 것들이 무지하게 많은 거야. 엄청나게 많은 거야. 10 곱하기 20 몇 승, 30 몇 승 이 정도로 되게 많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밸런스가 깨지면 자, 그럼 이제 차지가 있다고 그러는 거지. 그럼 어떻게 보면 이 물건이 차지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뭐 하전됐다 우리말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 그럼 여기 잘 있는 애를 여기 잘 이렇게 뭐 서로 공존을 하면서 잘 있는 애들이 그럼 어떻게 밸런스가 깨지느냐?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은 비비면 돼요. 비벼. 이런 것들은 역시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한번 해봤던 걸 거예요. 책받침을 머리카락에 내리고 막 이렇게 비벼가지고 쓱 올리면은 그 머리카락이 막 딸려 올라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전기, 이제 일종이죠. 그리고 정전기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많이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 딱 부닥쳤는데 근데 뜻하는 게 갑자기 찌릿, 뭐 사람이 아니라 일면 자동차 문 열다가도 찌릿찌릿 할 수도 있고 뭐 그렇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차지가 돼 있다는 걸 경험하는 거지. 그러니까 비비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를 예를 들어서 러버에 비볐다든가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어요. 비비고 하면은 비비면 그러면은 물질들이 비비면은 그럼 차지가 왜 되느냐? 그럼 물질마다 일렉트론들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조금씩 다르단 말이야. 어떤 물질은 일렉트론을 좀 잘 끌어당기고 어떤 물질은 좀 그 힘이 약해가지고 잘 끌어당기는 애랑 같이 옆에 있으면 걔한테 좀 뺏기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일렉트론 끌고 들어오는 애들은 네거티브리 차지가 되는 거고 일렉트론을 뺏기는 애들은 파지티브리 차지가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그래도 이제 잠깐 언급을 할까 봐요. 보통 뉴클리어스들은 어떤 물건이 있어. 보통 이제 우리가 따지는 고체 같은 걸 얘기할게요. 그러면 어떤 스트럭처가 있을 텐데 뭐 레티스라고 그러죠. 어떤 스트럭처가 있을 텐데 거기에 뉴클리어스들이 기본을 어떤 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뉴클리어스 안에 파지티브 차지가 있는 거죠. 일렉트론은 비교적 바깥에 있고 쉽게 떨어져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 electrically, 이게 negatively 차지가 됐다 이 말은 뭐냐면 아까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일렉트론을 많이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어떤 물건이 파지티블리 차지가 됐다 이렇게 되면 일렉트론을 뺏기는 거지. 프로톤을 뺏기는 경우는 없죠. 프로톤이 이게 뉴클리어스를 뺏어가지고 나가는 경우는 이제 없다고 봐야지. 그러니까는 일렉트론이 뺏기면 결국은 네트로 보면은 파지티브 차지가 많아지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루게 될 때 일반적으로는 일렉트론이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냥 파지티브 차지가 들어왔다, 뭐 네거티브 차지가 들어왔다, 뭐 이렇게 마치 파지티브 차지든 네거티브 차지든 서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자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도 현실은 그렇지가 않지만 근데 개념적으로는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막 섞어서 얘기를 하긴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관심을 좀 가져주기 바라고 그러니까 일렉트론 트랜스퍼 어떤 물건이 차지가 되고 안 되고는 일렉트론이 트랜스퍼 되는 거에 의한 거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특수한 케이스, 뭐 특별한 하나의 이그젬플인데 울은 파지티브가 되고 러버는 네거티브가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러버가 아무래도 일렉트론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강하다는 거죠. 자, 물질마다 일렉트론 끌어당기는 성질, 일렉트론을 뺏기는 성질 그런 것들을 순서대로 쭉 하고 써놓은 게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 보게 될 텐데 그건 뭐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어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물질 자체의 성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얘는 파지티브리 차지를 만들고 싶다. 얘는 네거티브리 차지된 물건을 만들고 싶다 할 때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차지가 됐다고 쳐봐. 그래서 어떤 물건이 이제 뭐 차를 끌고 와가지고 얘가 정전기라는 거죠. 흘러가진 않지만 내가 좀 엑스트라로 일렉트론을 많이 갖고 있다든가 해가지고 차지가 됐다고 쳐봐요. 그럼 걔가 영원 무궁토록 있느냐? 그게 아니고 뭐 살다 보면은 얘가 완전히 진공 속에 아무것도 없이 혼자 있다 그러면 그렇겠지. 뭐 특별히 건드리는 게 없으면. 하지만 이제 보통 공기와도 접촉을 하고 특히나 공기 중에 수분이 있잖아요. 수분. 이제 수분 같은 게 있으니까 여기 있는 차지들이 있으면 이렇게 살짝 뺏긴단 말이야. 수분이 많을수록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경험을 해봤겠지만 드라이한 날씨에 정전기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약간 댐프하다. 그러니까 공기 중에 수분이 많다. 그러면 일렉트론 같은 것들이 하나에 딱 모여가지고 정전기를 이루면서 있기가 좀 어려워요. 밖으로 이제 뺏기는 경우가 많죠. 수분 때문에. 그래서 엑스트라 차지는 리크 아웃 된다 뭐 이런 말이고. 자, static electricity noticeable on dry days.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거고요. 그 다음에 unlike charges attract like charge pair 그러네요. 그러니까는 뭐 이것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경험을 했던 거죠. 같은 차지끼리는 서로 밀고 네거티브 파지티브 서로 다른 차지끼리는 땡긴다. 이거는 사실은 증명하거나 그럴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관측한 거예요. 차지가 두 종류가 있다. 차지라는 게 있다는 건 예전부터 사람들이 점점 발견을 하고 그리고 경험을 키워온 거고 그리고 그것들이 두 종류가 있네. 두 개 크게 나눠가지고 서로 간에 두 종류가 있고 뭐 누가 파지티브 누가 네거티브는 사람이 편의상 붙인 거고요.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는데 그 두 종류의 차지가 같은 차지끼리는 밀고 다른 차지끼리는 땡기는구나. 이것도 우리가 관측을 한 거란 말이에요. 관측을 한 거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죠. 우리의 지식 수준이 계속 관측을 하면서 이제 넓어진 거에 이그젬플이 되는 거죠. 하지만 net amount of electric charge가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하진 않는다. 자,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컨저베이션 노의 하나입니다. 이 컨저베이션 노 우리가 피직스를 배우다 보면은 컨저베이션 노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돼요. 보존되는 거. 제일 먼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것도 제일 먼저 배웠던 컨저베이션이 뭐가 있을까? 매스 컨저베이션. 그렇죠? 매스 같은 거. 매스가 변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는 그렇고. 자, 그거 여러분 혹시 케미스트리 또 이그젬플 또 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케미스트리 뭐 반응을 한단 말이야. 반응을 하면은 뭐 여러 가지 걔네들 스트럭처가 바뀌고 몰리큘이 바뀌죠. 하지만 아톰의 개수들은 그대로 있잖아. 그렇지? 그런 것도 이제 컨저베이션 노고. 그다음에 뭐 에너지 컨저베이션 얘기 들어봤을 테고 그리고 여기서 미케닉스 배우고 이제 여기 배우는 학생들이 많을 테니까 미케닉스에서 모멘텀 컨저베이션 역시 얘기 들어봤을 테고 앵귤러 모멘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컨저베이션 노 중에 하나를 이제 새로 배우게 된 거예요. 차지 컨저베이션. 차지라는 거는 트랜스퍼가 되거나 반대로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할 수는 있어도 원래 있던 차지가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no net electric charge can be created or destroyed. 차지고 차지는 퀀타지가 돼 있다. 오케이. 자, 이것도 사실은 20세기에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가장 기본적인 펀더멘탈 차지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만 쭉 차지들이 뭐 있는데 이거 자르고 자르면 쭉 작아지는데 더 이상 차지가 잘라지지 않는 그런 가장 기본 단위가 있다는 거야. 그게 이제 일렉트론의 차지 그리고 프로톤의 차지 그런 것들이 바로 펀더멘탈 차지라고 불리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적으로 어떤 차지가 있다는 건 일렉트론이 몇 개 있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펀더멘탈 차지가 10개 있네. 펀더멘탈 차지가 100개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뭐 25.4개가 있네.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거 그러니까 물질에 따라서 일렉트론을 끌어당기는 정도 그걸 이제 쭉 하고 표현을 한 건데 뭐 훨씬 더 많은 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물질 몇 개만 써놨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이쪽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일렉트론을 잃어버리는 성질이 많아서 비비면은 파지티브가 됩니다. 이쪽으로 내려갈수록 일렉트론을 당기는 성질이 많아가지고 비비면은 네거티브가 되죠. 제일 많이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학교 실험할 때 그리고 또 이기잼플로 맨날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제 글래스 막대기, 글래스. 막대기고 이제 플라스틱, 폴리에스테르 같은 게 플라스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거 플라스틱 막대기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은 그래서 글래스 막대기, 플라스틱 막대기 비비면은 플라스틱은 네거티브, 글래스는 파지티브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고체끼리 비비기에는 뭐 이렇게 딱딱한 애들끼리 비비기에는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거 나오죠. 울이라든가 또는 뭐 실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랑 비비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거 뭐 이런 거는 천 같은 거니까 어떤 막대기에다가 감싸가지고 막 비비기가 좋죠. 그래서 많이 활용되는 게 이런 거란 말이야. 이런 순서 정도다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거를 외워야만 문제를 풀 수 있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은 학교에서 이제 실험 같은 거 할 때도 많이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뭐 그 정도만 기억해두면 글래스하고 플라스틱하고 이 정도만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덕터와 인슐레이터. 이것도 우리가 아는 거죠. 이것도 아는 건데 컨덕터라는 건 전기 통하는 거, 인슐레이터는 전기를 안 통하는 거. 그럼 전기를 통한다는 게 대체 뭐냐 이거야. 전기. 이게 차지라는 게 움직이면 전기가 통하는 거죠. 사실은 차지가 움직이지 않아도 어떤 커런트가 생기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차지가 실제로 여기다가 한쪽으로 주르륵 물처럼 흘러가면 이게 전류가 흐르는구나 또는 이거 볼 수가 있는 건데 그것들을 잘 해주면 컨덕터가 되는 거고 잘 안 해주면 인슐레이터가 되는 거라. 중간에 애매한 애들도 있어. 뭐 세마이 컨덕터니 뭐 이렇게 불리는 애들도 있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차지가 어떤 물건 안에서 모빌리티가 크다. 고 얘기하죠. 자유롭게 움직여. 자유롭게 움직이면 밖에서 어떤 포스, 포스라는 건 이제 일렉트릭 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렉트릭 포스를 가져줬을 때 얘네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면 그런 컨덕터. 그게 아니라 콱 하고 박아놨을 때 나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인슐레이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인슐레이터 같은 경우는 박아놓으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메탈이라든가 메탈 같은 게 여기 차지가 있고 메탈이 있으면은 서로 간에 옮겨 다닐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고 이게 차지가 돼 있고 인슐레이터 돼 있고 이렇게. 근데 이제 우드 같으면은 차지가 옮겨가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죠. 자, 그다음에 어떤 물건이 있어. 어떤 물건이 있는데 어떤 물건이 있다고. 물건이 있는데 얘가 만약에 컨덕터라고 해. 그리고 여기다가 차지들을 모아놨어. 이렇게. 자, 내가 이제 파지티브라고 이렇게 그렸는데 이거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여기가 파지티브 차지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파지티브 차지 가운데 많다는 얘기는 일렉트론들이 없다는 얘기죠. 일렉트론이 없는 거 플러스가 움직여 다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파지티브 차지를 이렇게 모아놨다가 손을 딱 띈다. 그럼 얘네들이 서로 간에 밀어. 난 파지티브니까 밀어가지고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왜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지? 자기들끼리는 최대한도로 멀어지고 싶단 말이야. 같은 차지니까. 그래가지고 바깥쪽으로 쫙 하고 퍼지게 된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여기가 파지티브란 말은 일렉트론이 없다는 얘기고 그리고 일렉트론이 없다는 얘기는 주변에 일렉트론이 많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러고 있다 손 띄었다는 얘기는 밖에서 일렉트론이 들어와서 가운데 뉴트럴 시켜주고 밖에서 일렉트론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번에는 바깥쪽에 파지티브 차지가 일렉트론이 데피시트 때문에 일렉트론 데피시트 때문에 파지티브 차지가 있는 거죠. 원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냥 플러스 차지든 마이너스 차지든 둘 다 자유롭게 움직이는 물건들이다 하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도 컨셉으로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자, 모아놨다가 띄면 얘네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컨덕터라는 거는 뭐 그냥 아주 미끌미끌한 얼음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얼음판이라고 생각하는데 서로 간에 민단 말이야. 그럼 내가 버틸 수가 없잖아. 뭔가 내가 딱 하고 이렇게 버티고 있어야 내가 안 가지. 근데 미끌미끌한 얼음판이기 때문에 날 버티게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럼 밀어내면 밀려가는 거지 뭐 저쪽으로. 자, 화학 시간에 올신 뭐 이런 거 들어봤을지도 뭐 이런 거 물어보면 학생들이 다 알더라고. VSEPR이라는 거죠. 밸런스 젤 일렉트론 페어 리펄션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아톰 구조상의 일렉트론의 오비탈들이 서로 간에 최대한도로 멀리 떨어지게. 자, 그런 식으로 배치가 된다는 거 아마 배운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뭐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뭐 큰 상관없어요. 몰라도. 단지 이제 혹시 배운 학생들은 그런 거랑 연결시키면 기억하거나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S 오비탈, P 오비탈, 뭐 D 오비탈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배운 적이 있을 텐데 결국 그거랑 마찬가지야. 같은 차지끼리는 최대한도로 멀어지고 싶은 거야. 그래야 지네들이 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피스에만 존재한다는 거죠. 이제 컨덕터가 있으면 컨덕터 내부에 일렉트로스테릭하게 막 흘러다니는 건 할 수 있는데 근데 일렉트로스테릭하게 딱 하고 유지가 되려면 컨덕터 내부에 넷 차지는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넷 차지를 만약에 모아놓고 손 띄는 순간 걔네들은 서로 간에 막 밀어놔가지고 전부 서피스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뭐라고 돼 있어 이거? 컨덕터는 lots of electrical carriers on the icy road 뭐 이렇게 얼음판에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인슐레이터는 반대로 모빌리티가 없어요. 뭐 극단적으로 사실은 극단적이진 않지. 순간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중간 있는 애, 더 많은 애, 덜 많은 애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스펙트럼이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극단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야. 극단적인 컨덕터, 극단적인 인슐레이터. 극단적인 인슐레이터는 차지를 박아놓으면 그 자리에만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렉트릭 그라운딩이라는 컨셉이 있어요. 그라운드 여러분 우리 집에서 이제 접지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접지가 안전에 되게 중요해요. 익스트라로 갑자기 차지가 제너레이트가 됐을 때 걔를 쫙 하고 뽑아내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 접지라는 게 뭐냐? 땅에다 붙이는 거야. 땅에다 붙이는 거. 땅에다 붙인다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어떤 물건이 있다. 여기에 어떤 내 차지가 있다. 얘가 이제 차지가 있으면 컨덕터라고 치면 얘네들이 전부 서피스에만 이렇게 있겠죠. 자, 그거를 땅에다가 이렇게 붙였단 말이야. 땅에다 붙이는데 이 땅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주 무지무지하게 큰 컨덕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따라서 땅에다 붙였다는 얘기는 아주 큰 컨덕터가 떡하니 생겼단 말이지. 얘네들이 서피스에서 왜 이러고 있니? 자기들끼리는 최대한으로 멀어지고 싶은데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신천지가 열어진 거죠. 갑자기 넓어진 거지. 그럼 얘네들이 좁은 데 있을 이유가 뭐 없잖아. 그러니까 다 저로 멀리 가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익세스 차지를 좀 뽑아내는 역할을 한다. 뭐 본 보야지 포 컨파인드 차지 이렇게 됐는데 멀리 안녕 가라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가우스의 법칙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아마 처음 들어본 학생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뭐 이 컨셉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일렉트릭 필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 이제 확장을 시키는 겁니다. 뭐 우리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시험을 보든 간에 뭐 이거 가우스의 법칙에 대한 문제는 꼭 나온다고 보면 되고 또 이걸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고 뭐 정성적으로 또는 정량적으로 qualitatively 또는 quantitatively 이것을 이용한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니까 잘 공부를 해주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 가우스 법칙이라는 공부를 하기 앞서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서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플럭스라는 얘기부터 할게요. 플럭스라는 거 꼭 뭐 피직스에서만 쓰이는 그런 컨셉은 아닙니다. 뭐 다른 학문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면에서 쓰이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 플럭스가 뭐냐? 뭐 어떤 뭐가 흘러와. 그것이 뭐 물이어도 좋고 뭐 물 같은 뭐 액체같이 막 흘러 들어오는 어떤 뭐 흐름 같은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햇볕 같은 거일 수도 있고 뭐 햇볕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 내 손바닥이 이렇게 있어. 햇볕이 비친단 말이야. 근데 손바닥이 딱 비쳐요. 딱 그렇게 대고 있어. 그러면 이 손바닥에 햇볕이 막 비치겠죠. 그러면은 그 햇볕도 에너지 아니야? 그러니까 내 손바닥이 뜨뜻해질 거 아니야. 그 뜨뜻해지는 정도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거기서 들어오는 플로우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플럭스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플럭스라는 건 그거예요. 어떤 에리어가 있어. 어떤 에리어가 있고 그 에리어를 통과하는 무언가의 토탈 양. 그것이 이제 플럭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 rate of flow of property. 오케이. 이 말이 이제 그런데 이 per unit area는 약간 좀 어폐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 좀 무시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에리어가 이렇게 있으면 플로우가 막 온단 말이야. 햇볕이 막 와. 햇볕이 오는데 그때 에리어가 있으면 그걸 통과하는 햇볕의 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per unit area라는 게 사실은 의미가 좀 이상한 게 뭐냐면 그걸 빼는 이유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 손바닥에 햇볕이 들어온다. 그 손바닥에 햇볕에 들어오는 양을 결정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햇볕이 세면 들어오는 빛이 세면 내가 손바닥이 똑같다고 할지라도 들어오는 빛이 세면 그러면 들어오는 양이 많아지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햇볕이 똑같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내 손바닥이 넓으면 그럼 그만큼 많은 에리어에 똑같은 양이 들어오면 전체 양은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우리 지구에 우리 뭐 이 세상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고 여러분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게 왜 그래? 지구가 기울어져 있어서 그렇죠?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햇볕이 이렇게 온다고 쳐봐. 온다고 치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은 여기 이 남반부에 있는 사람하고 북반부에 있는 사람하고 이 서피스 이 지구 표면하고 요 들어오는 햇볕의 각도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요럴 때 이렇게 돼 있다면은 햇볕이만 이쪽에 있으면 그러면 남반부가 여름이고 북반부가 겨울이에요. 왜냐하면 북반구에서는 이게 비스듬하게 비치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들어오더라도 봐봐. 이렇게 똑같이 햇빛이 들어온다고 쳐봐. 내가 손바닥을 점점 눕혀 이렇게 각도가 달라지도록.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손바닥을 완전히 들어 눕혀봐. 그럼 내 손바닥을 통과하는 햇볕이 없잖아. 그럼 플럭스가 새로운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이쪽도 얘기하자면 만약에 햇볕이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 들어오면은 그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북반구가 아무래도 앵글이 높겠죠. 햇볕이 고도가 높으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이쪽이 덥고 이쪽이 차갑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 플럭스를 결정하는 건 세 가지예요. density of flow, 그러니까 햇볕의 양이 얼마나 세냐, 햇볕이 얼마나 세냐 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요 에리어부터 얘기할까? 에리어가 얼마나 크냐, 에리어가 큰 거 작으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방향이죠, 방향.
그렇지? 이 서피스하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이 플로우하고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오리엔테이션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세 가지가 이 플럭스를 결정합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플럭스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에리어가 있어. 그 에리어를 통과하는 무엇인가의 양이야.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전기하고 있잖아, 전기.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 햇볕, 그러니까는 일렉트릭 필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 일렉트릭 필드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려고 그래요. 일단 플럭스의 성질이라고 생각하면은 일단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여기 플럭스 필드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쳐봐. 그러면 여기 A하고 B를 고정을 시킨 이상 여기 이렇게 만약에 서피스가 되어 있건 이렇게 서피스가 되어 있건 아니면 이렇게 서피스가 되어 있든 간에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통과하는 이게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끄트머리를 고정을 시켜 놓으면은 얘가 쉐입이 약간 다르거나 하더라도 통과하는 플럭스는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플럭스 1, 2, 3 are all the same. 요거 이제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일렉트릭 플럭스라. 플럭스라는 건 그런 거야. 어떤 에리어가 있고 에리어를 통과하는 무엇인가의 양이에요. 자, 그런데 그 무엇인가, 그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일렉트릭 필드란 말이야. 그래서 에리어가 있고 거기 이제 일렉트릭 필드가 들어온단 말이지. 그래서 어떤 에리어를 일렉트릭 필드가 얼마나 많이 지나가느냐, 얼마나 세게 지나가느냐, 그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디파인 할 거냐면은 에리어 벡터라는 걸 일단 디파인 하려고 그래요. 그걸 좀 약간 쿼니테이티브하게 좀 설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에리어 벡터라는 걸 디파인 할게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에리어가 있어. 뭐 이렇게 어떤 에리어가 있다고. 그 에리어에 대해서 어떤 벡터, 이렇게 에리어 벡터라는 걸 디파인을 할 건데, 벡터가 뭐니? 벡터가 우리 피직스 배우면서 제일 처음에 미케닉스 처음에 배울 때부터 이제 벡터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었으니까 아마 알 거예요. 벡터라는 거는 두 가지 프로퍼티가 있단 말이야. 벡터에는 매그니튜드가 있고 그리고 디렉션도 있어요. 그래야 벡터가 되는 거 아니야. 매그니튜드가 얼마고 그 다음에 디렉션은 어떻고 이렇게 돼야 이제 벡터가 되는 거죠. 매그니튜드밖에 없다. 그럼 벡터가 아니라 이제 스케일러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요런 에리어 벡터라는 건 뭐냐면은, 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에리어가 있어. 뭐 작아도 좋고 커도 좋고 그래요. 하여튼 에리어가 있다고 쳐봐. 거기에다가 에리어 bek타를 어사인 할 건데 그 에리어 벡터의 매그니튜드는 바로 요 에리어의 넓이, 요 에리어의 크기고, 그리고 방향은 요 에리어의 퍼펜디큘러한 그런 거를 하나씩 어사인 하겠단 말이야. 그러면 조그만한 네모난, 뭐 네모도 좋고 세모도 좋고 동그라도 좋고 뭐 상관없어요. 어떤 에리어가 있을 때 그 에리어마다 평평하기만 하면 거기다가 에리어 벡터 하나씩을 어사인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플레인이 있어. 뭐 이 경우에는 이제 편의상 네모라고 그럴게요. 네모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돼 있죠. 비스듬하게 돼 있고, 그럼 요게 이제 에리어 벡터를 어사인을 했어. 이렇게 생긴 에리어 벡터가, 요런 에리어 벡터가 있단 말이야. 여기에 평행하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평행하게, 그래서 이 에리어 벡터하고 앵글이 θ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일렉트릭 필드가 들어온단 말이야. 이렇게 들어와, 쭉 하고 들어와요. 자, 그렇다면 이때 이 에리어를 통과하는 일렉트릭 플럭스는 무엇으로 결정이 되느냐? 이 일렉트릭 필드하고 에리어와의 스칼라 프로덕트, 낫 프로덕트로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디파인이 돼 있어요. 자, 그것을 요 네모, 요 에리어를 지나가는 일렉트릭 플럭스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스칼라 프로덕트를 모른다. 뭐 이런 학생이 있을 수도 있죠.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 미케닉스 할 때 아마 웍이라든가 배웠을 때 좀 언급을 했었을 겁니다. 웍 배울 때 어땠었니? 어떤 포스로 이렇게 줬는데 얘가 움직이기를 뭐 이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앵글이 뭐 이거였다. 웍이 뭐야? 웍이 포스 곱하기 디스턴스 곱하기 뭐 코사인 세트였죠. 그래서 이때는 웍이라는 게 포스 곱하기 뭐 그냥 스칼라 쓸게요. 디스턴스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이게 사실은 뭐였었느냐? F라는 벡터하고, 즉 포스 벡터하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의 스칼라 프로덕트다. 이렇게 얘기를 언급을 했었어요. 뭐 같은 거야. 근데 난 스칼라 프로덕트는 새로운 컨셉을 알기가 싫어. 그러면 그냥 요 일렉트릭 필드 크기 E에다가 A에다가 코사인 세타 곱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웍이랑 똑같아. 웍에 나오는 그거랑 수학적으로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 EA 코사인 세타. 요거를 요 네모난 에리어를 통과하는 플럭스, 이 경우에는 일렉트릭 필드니까 일렉트릭 플럭스가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마그네틱 필드에 대해서 배우면 그럼 마그네틱 플럭스가 되는 거야. 무슨 플럭스냐라는 거는 요 필드에 따라 달라요. 우리는 지금 일단 일렉트릭 필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일렉트릭 필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일렉트릭 플럭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게 다 얘기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앵글 달라지는 거, 요거에 달라지는 것도 설명이 되고, 만약에 이게 이렇게 들어 누웠다고 쳐봐. 그래서 이 필드가 이렇게 오는데 에리어가 이렇게 들어 누워서 에리어 벡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하고 에리어 벡터가 서로 퍼펜디큘러 하잖아.
퍼펜디큘러 하면 방금 전에 코사인 세타 곱해야 되는데 코사인 90도가 제로 아니야. 그러니까 스칼라 프로덕트가 제로, 그리고 이때는 플럭스가 제로죠. 이게 스쳐 지나가. 스킴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하게 되면은 일렉트릭 플럭스가 제로다. 요것도 이제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좋겠어요. 어찌됐건 간에 이게 일렉트릭 플럭스라는 건 이렇게 디파인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오케이. 평평하면 그래. 평평하면 좋아. 평평하면 좋은데 아니 세상의 모든 서피스가 평평하기만 할 수는 없잖아. 뭐 꾸불꾸불꾸불 돼 있는 서피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꾸불꾸불 돼 있다고 쳐보자고. 그리고 이제 여기를 일렉트릭 필드가 막 이제 지나간단 말이야. 막 이렇게 진액 필드가 이렇게 지나가겠죠. 일렉트릭 필드 또 여기는 이제 또 아주 편안하게, 아주 편리하게 그냥 패러렐하게 쫙 하고 지나가는 거였지만 일렉트릭 필드가 뭐 패러렐이라는 법이 뭐가 있어요? 뭐 이렇게 막 지멋대로 막 갈 수 있는 거지. 꼭 패러렐이 아니라 막 이렇게 레이디얼하게 퍼질 수도 있고 또는 뭐 다른 쉐입이나 로 나타낼 수도 있는 거죠. 있다고 쳐봐. 그러면은 이 에리어 전체를 통과하는 이 플럭스라는 거는 어떻게 디파인할 수 있겠느냐? 인테그레이션 해야 돼요. 캘큘러스 쓰는 거야, 캘큘러스. 캘큘러스 어떻게 하는 거야? 캘큘러스가 뭐야, 대체?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펑션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요 에리어 구해라. 만약에 그렇다고 쳐봐. 에리어 구할 수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자르는 거지 뭐. 쭉 자르죠. 그게 이제 인테그레이션이잖아요. 인테그레이션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를 합한다는 의미지만 사실 인테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자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지. 조그맣게 잘라. 이렇게 뭐 dx 자르자고. 잘라가지고 이만큼의 에리어 구해. 마치 네모인 것처럼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사다리꼴도 트래프조이드도 좋고 뭐 다른 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오메트리컬한 쉐입으로 만들어가지고 조금 에리어 구해. 자, 그 다음도 마찬가지야. 에리어 구하고 그 다음도 잘라가지고 에리어 구하고 그 다음도 에리어 구하고 해가지고 쭉 더하면 전체적인 토탈 에리어 나온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캘큘러스에서 배웠잖아요. 유식한 말로 뭐야 이게? 뭐 리만 썸이다. 이래가지고 이런 챕터에서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그냥 평평하면은 그냥 딱딱 해가지고 일렉트릭 필드에다가 벡터에다가 에리어 벡터 끝인데 그게 아니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쪼개겠다고. 이만큼 짜게 충분히 짜게면 이게 비록 꿀렁꿀렁한 곡선적인 그런 어떤 서피스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작게 자르면 방금 전에 했듯이 그냥 평평한 플레인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 이거지. 조그맣게 해가지고 요런 이렇게 조그만한 에리어를 하자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DA라는 D라는 건 이제 조그맣다는 뜻이죠. DA라는 조그만한 에리어 벡터를 디파인 하겠다는 말이야. 그리고 그 위치에서 이 필드가 있겠죠. 그 위치에서 이 필드랑 계산을 해 이렇게. 이 필드 닷 DA 이렇게 또는 이 필드에다가 이 에리어 곱하기 코사인 세타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그럼 뭐야? 그럼 이 조그맣게 잘랐을 때의 거기를 통과하는 플럭스가 되는 거고 이제 어떻게 하면 돼? 걔네들을 다 그 다음 에리어 이게 누덩누덩 돼 있는 거를 쫙 다 더해가지고 토탈 다 더하면 다시 얘기해서 인테그레이션 하면은 그러면은 이 서피스 전체를 통과하는 플럭스를 구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평평하면 이러면 되고 평평하지 않고 꾸불꾸불꾸불 하다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계산을 해라. 되게 복잡합니다. 이게 뭐 계산이 쉬운 건 아니에요. 아주 뭐 일반적인 거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손으로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뭐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뭐 누메리컬하게 하든지 뭐 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린 지금 그거 하자는 게 아니고 뭐 그런 프랙티컬한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원리를 얘기하자는 거니까 원리적으로는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 서피스가. 그렇죠?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가 계속 변하겠죠. 그 코사인 세타 곱하고 DI하고 E를 계속 곱해가지고 쭉 하고 더해 나가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이제 전체 에리어에 따라서 띠타가 계속 변하겠죠. 띠타가 계속 변하겠지. 뭐 이 에리어는 이렇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또 이 필드하고 띠타가 또 다른 방향일 수도 있겠고 계속 변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계산하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찌되었건 간에 자 이런 거를 플럭스라고 한다. 네모나코 이러면 그냥 곱해버리면 끝이고 그게 아니라 좀 꾸불꾸불하다고 할지라도 조그만하게 네모로 자른 다음에 걔네들을 전부 인테그레이션하는 이제 그런 컨셉인 거죠. 이것도 일렉트릭 플럭스라고 그래요. 그 다음 가우시안 서피스. 자, 오케이. 그래서 어떤 서피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플럭스를 계산을 할 거야. 근데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갖는 서피스는 가우시안 서피스라는 서피스인데 이름은 되게 멋있는데 이건 별게 아니고 닫혀있는 공간이에요. 닫혀있는 서피스야. 구멍이 안 뚫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과 밖을 구별할 수 있는 서피스. 풍선, 이 클로즈 서피스죠. 풍선에서 구멍 뻥 뚫면 그럼 클로즈 서피스가 안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안에서 밖으로 들어갈 수 있거나 이게 서피스를 통과하지 않고 경계를 통과하지 않고 안에서 밖으로 들어갈 수 있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들어가려면은 안과 밖이 구별이 되도록 안은 안, 밖은 밖 이렇게 되어 있는 서피스. 클로즈드 서피스죠. 그러니까 풍선처럼 그 안에다가 공기를 담아둘 수 있는 서피스. 자, 그게 가우시안 서피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Imaginary closed surface enclosing a charge distribu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charge distribution 좀 이따 얘기하고 자, 그런 것들한테 무조건
가우시안 서피스라고 해. 그럼 가우시안 서피스에 대해서 플럭스를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플럭스라는 게 별게 아니라 그 서피스에 아까 말했지만 조금 자르고 여기 이제 수많게 조금 잘려져 있는 아주 많은 그런 조그만한 DA들이 그러니까 서피스 벡터들이 에리어 벡터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인피니테시멀한 에리어 벡터 거기서의 이 필드 계산해서 곱하고 그 다음에 이 필드 해서 곱하고 그 다음에 이 필드 곱하고 스칼라 프로덕트 하고 그래서 쭉 하고 더하는데 그 뭐 아비트러리 서피스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클로즈드 서피스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쭉 하고 클로즈 서피스에서 전부 계산을 해보자는 거야. 이렇게. 자, 그냥 이그젬플 한번 들어보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리어 벡터를 어떻게 디파인 하느냐 하는 건데 에리어 벡터라는 거는 에리어 네모가 있으면은 에리어 벡터가 사실은 네모가 있으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는 클로즈 서피스의 경우에서는 에리어 벡터가 아웃워드로 되어 있는 거를 파지티브로 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에리어 벡터가 이렇게 밖으로 되어 있는 게 파지티브예요. 안으로 들어가면 네거티브고 밖으로 되면 파지티브죠. 자, 그래서 이 필드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렇게 지나가면 이런 데서는 플럭스가 같은 방향이니까 코사인 세타가 아무래도 예각이잖아. 예각이라는 게 뭐 에큐드 앵글이죠. 그럼 θ가 에큐드 앵글이면 코사인이 파지티브지. 그럼 파지티브가 될 테고요. 뭐 이런 데서는 에리어 벡터는 이쪽인데 필드가 이쪽이다. 반대로. 그러면 서로 이제 방향이 둔각이 되죠. 업투스 앵글이 되고 90도가 넘어가면 코사인 세타가 네거티브가 되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플럭스가 네거티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레슨 15, 마그네틱 필드와 마그네틱 폴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전까지, 즉 14까지는 전기에 대한 얘기였어요. 일렉트릭 차지, 그다음에 폴스, 필드, 포텐셜, 가우스 법칙도 공부했었고, 그다음에 일렉트릭 서킷, 커패시터 이런 것까지. 자, 지금부터는 좀 약간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일렉트리시티 앤 마그네티즘이잖아요. 지금 우리 공부하는 게. 그래서 일렉트리시티 끝났고 이제 두 번째 파트 마그네티즘을 공부를 할 겁니다. 뭔지 알죠? 자석.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막 가지고 놀던 거 있잖아. 붓고 막 이러는 거. 냉장고에 여러분 집에 냉장고에도 몇 개씩 붙어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 거랑 관련된 겁니다. 자, 그래서 내추럴 마그네티즘 그래갖고 역시 마그네티즘 자석이라는 거 사람들이 발견한 지는 꽤 오래됐어요.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기원 전부터 이제 발견을 했겠죠. 전설에 의하면은 뭐 전쟁하는 데 썼다 그러더라고. 처음에 이제 그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이런 거 발견을 해가지고 보니까는 어느 한쪽 방향을 계속 가리킨단 말이지. 가리키니까 무슨 안개가 있고 비바람이 뭐 치고 무슨 이럴 때 전쟁할 때 중요한 게 뭐야? 뭐 어디로 움직이고 무슨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방향 따지고 할 때 그때 이제 사용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내추럴 마그네티즘 우리가 캐는 거죠. 땅에서 이제 자석이 나온단 말이야. 로드스톤이라는 걸 사람들이 발견했나 보지. Has been known for a long time. 그래서 이거 이제 마그네타이트라는 건데 뭐 Fe2O3 산화철이죠. 예, 산화철. 그러니까 아연 옥사이드인데 이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혹시 케미스트리 배우다 보면 이제 많이 나올 텐데요. 우리 뭐 그것 따지자는 건 아니에요. 뭐 참고로 그냥 하라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퍼머넌트 마그네트죠. 이 체스니까 퍼머넌트. 원래부터 마그네트야. 이게 사람이 만든 건 아니고. 그리고 가만 놔둬도 계속 이제 마그네틱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물론 영원한 건 아니에요. 어떤 마그네트가 있다고 해도 이거를 어떻게 마그네티즘을 그 마그네틱한 성질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어떤 마그네틱한 성질이 없는 그런 물질을 마그네트로 만드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노드 스킹 폴, 그게 이제 N이죠. 그러니까 한쪽 N극만 가리키는 그 어떤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만 가리키는 그런 이제 방향 두 가지가 팁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컴파스 활용을 했다는 거고, 그 이유는 뭐냐? 지구 자체가 이제 하나의 커다란 그 자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은, 이 마그네트가 이제 폴이 두 개가 있는데, 이제 북극이 있고, 그러니까 뭐, 노트폴, 사우트폴, N극, S극,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N극끼리는 서로 밀고, 그리고 S극끼리도 서로 밀고, 그리고 N극과 S극은 서로 땡기고, 이런 성질을 알았어요. 마치 차지에서 파지티브, 같은 차지, 또 네거티브 차지끼리는 서로 밀고, 그리고 파지티브와 네거티브, 이렇게 서로 다른 차지끼리는 땡기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폴끼리, 폴스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이제 관측을 해서 이제 알아낸 거죠. 뭐 세상에 모든 게 다 그렇죠. 뭐 물리도 그렇고 사이언스라는 게 그렇잖아요. 먼저 옵저베이션이 먼저지. 이런 게 있네. 왜 그렇지? 이제 그러고 시작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발견한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을 발견했단 말이지. 그래서 서로 다른 길끼리는 같은 길끼리는 밀어내는 이런 것들을 봤고 다른 것끼리는 이제 땡기는 이런 걸 봤어요. 그리고 또 force of attraction varies inversely as the square of the distance between the pole 그랬는데 이건 거의 뭐 유니버설한 얘기 같아. 그러니까는 우리 뭐 일렉트릭 할 때도 그랬잖아요. 일렉트릭 할 때도 거리가 멀어지면 폴스 약해지고 거리 가까워지면 폴스 세지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발견했다 이거야. 자, 그래서 자석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걸 알았느냐? only a certain material show a strong magnetic effect. 그러니까 모든 물질이 다 자석이 되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아이온, 코발트, 니켈 같은 거.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쓰죠. 코발트, 뭐 니켈,
뭐 이렇게 쓰는데 이런 물질들로 이루어진 또는 이런 물질의 어떤 합성되는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강력한 자석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나무 토막 이런 것들이 갑자기 자석이 되고 이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some of their oxide 그리고 알로이. 옥사이드라는 거 아까 썼듯이 뭐 이런 식으로 된 거 Fe2O3 이런 것처럼 옥시전이랑 결부된 그런 화합물들을 옥사이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자성을 가지고 있는 거, 자석의 성질을 아주 잘 드러내 보이는 이제 그런 물질을 페로마그네틱이라고 합니다. 그냥 단어 하나 알아두세요. 페로마그네틱. 그러면 이게 이제 자석이란 얘기네. 그러니까 Fe, CO, 니켈 이런 것들이 이제 페로마그네틱한 물질이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Magnetic poles always comes in pairs and can't be isolated. 그랬죠. 자, 이게 뭐 서로 간에 다른 극끼리 땡기고 뭐 같은 극끼리 밀고 뭐 이런 거는 전기에서 봤던 거랑 전기의 그 차지랑 되게 비슷한 건데 이게 결정적으로 다르죠. 전기는 모노폴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노폴이라는 게 뭐냐면 혼자 있는 거야, 혼자. 그러니까 파지티브 차지 혼자 아이솔레이트가 될 수 있고 네거티브 차지 혼자 아이솔레이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석은 그게 안 돼. 자석은 여기 N극, S극, 막대 자석 같은 거 여러분들 뭐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많이 갖고 놀았던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N극, S. 그래서 나는 N극만 좋아. N극만 잘라가져야지. 그래서 싹둑 잘라가지고 봤더니 NS가 또 생겨. 이쪽도 NS가 또 생기고. 또 자르면 또 생기고. 또 잘라도 또 생기고. 절대로 N극과 S극을 갈라낼 수가 없어요. 자, 여기 덩어리 만들어갖고 요거는 N극이야. 덩어리 만들어서 요거는 S극이야.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마그네틱 모노폴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없다고 봐야지.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보면 디스클레이머죠. 그러니까 magnetic pole은 has not been observed in nature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아주 우주 저 어디 구석구석에 우리가 사람이 손이 닿지 않았던 뭐 다른 곳에 뭐 있을지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얘기죠 사실은. 그러니까는 그냥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사실 정확한 얘기죠. 아직까지 관측된 바는 없어요. 지금 magnetic monopole이라는 거 N극 따로 S극 따로 이거는 관측된 바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흔히들 뭐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뭐 대동소이한 얘기죠. 그래서 방금 전에 했듯이 잘라내면 또 생긴다. 그런 얘기. 그게 이제 특별한 어떤 성질입니다. 자, 그 다음 마그네틱 필드. 자, 이게 필드 얘기는 또 하게 됐어요. 필드, 일렉트릭 필드도 얘기하고 나면 필드 얘기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마그네틱 필드도 얘기를 해봅시다. 자, interaction between electrically charged object can be described in terms of electric field라는 컨셉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프레젠트를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연습문제도 풀고 많이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electric field surrounds any electric charge. electric charge가 있으면 걔네들에서 주변에 electric field가 생기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자석이 있어, 자석. N극, S극 이렇게 자석이 있단 말이야. 뭐 둘이 뭐 같이 붙어 다닌다고 그랬으니까 뭐 같이 붙어 있겠지. 따로는 못 뛰어다니고. 그럼 그 주변에 어떤 자성, 필드를 나타내, 필드가 관측이 된다는 거지. 우리 미케닉스 처음 할 때 포스의 종류 그러면서 뭐 어떤 컨택 포스니 필드 포스니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을 거예요. 자, 컨택 포스라는 거는 뭐 노멀 포스라든가 프릭션이라든가 아니면 뭐 텐션이라든가 실제로 뭔가 물질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이제 포스가 되는 거고 컨택이 되어 있어야 작용되는 그런 포스를 이제 컨택 포스라고 그러고요. 필드 포스는 서로 떨어져서 작용하는 거죠. 떨어져서. 이게 필드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비테이셔널 필드가 여러분들 제일 먼저 접했던 그런 필드 포스고 그리고 이번 과목에 들어와가지고 일렉트릭 포스 역시 필드 포스고 역시 이거 마그네틱 또 이것도 필드고 포스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될 테고 그것도 역시 필드 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그네틱 서브스탄스가 있으면 그 주변에 어떤 필드가 존재해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포스를 주는 역할을 한다. 자, 그러면 일렉트릭 필드 라인, 일렉트릭 필드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정했었어요? 어떤 차지가 이렇게 있고 차지가 이렇게 있다. 여기서 이 필드가 뭐냐? 얘가 얘한테 주는 이 필드, 그 다음에 얘가 얘한테 주는 이 필드, 두 개를 썸 해가지고 뭐 한 거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의 필드가 쭉 하고 연결한 거. 그것이 이제 일렉트릭 필드 라인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조그만한 자석이 있다 그럴게. 조그마한 컴파스죠, 컴파스. 여기 북쪽, 남쪽 가리키는 이런 조그마한 컴파스가 있다. 컴파스가 있는데 이 컴파스가 마그네틱 필드 라인과 얼라인이 되더라. 사람들이 발견한 거야.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막 자석 이렇게 있어요. N극, S극이 있는데 조그마한 컴파스 여기다 갖다 놨더니 뭐 이런 방향이 이렇게 가리키고 여기다 갖다 놨더니 방향이 이렇게 가리키고 여기다 갖다 놨더니 방향이 이렇게 가리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쭉 하고 연결하면 그것이 마그네틱 필드 라인이 됩니다. 마그네틱 필드 라인과 마그네틱 필드의 관계는 일렉트릭 필드 라인과 일렉트릭 필드와의 관계와 마찬가지예요. 일렉트릭 필드 라인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어느 특정 포인트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어떻게 구하냐? 거기서의 접선 이란 말이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마그네틱 필드 라인이 이렇게 있는데 이 특정 포인트에서 필드가 어느 방향이냐? 거기서의 접선 방향이 마그네틱 필드가 방향이 되겠죠. 그리고 필드 라인의 뭐 유니폼한 필드 라인의 성질은 여기서도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필드 라인이라는 건 서로 간에 크로스가 안 된단 말이야. 크로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필드 라인은 어떻게 보면 필드라는 건 well defined 펑션이죠. well defined 펑션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위치가 있으면 어떤 밸류가 하나가 딱 하고 주어진다는 거야. 만약에 필드 라인이 이렇게 된다. 필드 라인 이렇게 되고 중간에 크로스가 생긴다. 이런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필드 라인 크로스가 되면 여기서 접선을 대체 뭐로 봐야 돼? 점을 하는데 접선이 2개 아니에요. 따라서 포인트가 하는데 필드가 2개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제 well defined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되고. 그래서 필드 라인은 서로 간에 크로스가 안 된다 하는 얘기도 저 앞에서 했었는데 그거랑 이제 관련되고 필드 라인은 뭐 이렇게 되고 이게 좁아질 수도 있고 뭐 넓어질 수도 있고 뭐 약간 휘어질 수도 있고 다 괜찮은데 그런데 크로스를 하면 안 돼요. 그런 성질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필드 라인이라는 거에 촘촘하면 어떻게 돼? 필드 라인이 촘촘하면 그러면은 거기가 필드가 센 부분. 띄엄띄엄하면 필드가 약한 부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돼 있다. 일렉트릭 필드든 마그네틱 필드든 마찬가지예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이라고 한다면 이것들이 필드 라인이에요. 그럼 2번 쪽이 필드가 센 거야. 1번 쪽이 필드가 약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돼 있다 보면 이런 데가 띄엄띄엄하지, 이런 데는 띄엄띄엄하죠. 이게 띄엄띄엄하고 이런 데는 촘촘하잖아. 촘촘한 곳은 필드가 센 거지. 당연히 폴 쪽이 마그네틱 필드가 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성질은 이제 마찬가지고요. 뭐라고 썼나? The direction of the magnetic field at any location is the direction of which the compass needle points at the location.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거고요. 그 다음에 away from the north pole and toward the south pole. 오케이, 자, 이 얘기하는 내용이. 자, 일렉트릭 필드 유닛이 어떻게 돼? 뉴턴 퍼 쿨럼이죠. 이게 일렉트릭 필드 유닛이죠. 이거 다른 말로 어떻게 써요? 볼트 퍼 미터라고도 쓰죠. 이것도 우리가 저 앞에서 봤던 거죠. 자, 근데 마그네틱 필드 유닛이 이렇게 T라고 써요. T라고. 이게 테슬라. 이게 테슬라라는 게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뭐 MKS 유닛에서 스탠다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마그네틱 필드 유닛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옛날 교과서, 뭐 수십 년 된 교과서 같은 거 보면 가우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어요. 가우스 같은 거. 이게 이제 10의 마이너스 4승 테슬라 원 가우스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도 있어. 다른 유닛도 있어요. 다른 유닛도 있는데 지금은 그냥 테슬라로 통일이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테슬라가 마그네틱 필드 유닛이에요. 자, 지구가 뭐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라고 그랬는데 뭐 지구 자석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많이 봐서 알겠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사람들이 이제 나침반 가지고 이게 찾아다니면서 방향 갖고 뭐 항해도 하고 뭐 이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지구의 진북, 우리 뭐 진북이니 자북이니 뭐 이렇게 이런 말 들어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노스폴, 사우스폴이라는 거는 지구가 이제 회전을 하고 있으니까 지구가 회전을 하고 있는 회전축이죠. 회전축. 회전축의 끄트머리. 그게 이제 노스폴, 사우스폴인데. 근데 이제 지구의 실제로 자석이 가리키는 방향도 그게 아니라 자석이 가리키는 진북, 자북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오그래피컬한 노스폴하고 그 다음에 마그네틱한 노스폴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커다란 막대 자석 비슷하게 완전히 막대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있으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둥글둥글하게 주변에 필드가 생기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얘가 서피스에 완전히 일치하진 않잖아. 완전히 서피스에 패러렐하진 않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 서피스가 있으면 나침판을 뜩 갖다 대면 이게 지구평이랑 항상 패러렐한 방향이 아닌 거지. 이게 그 위도나 그 위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이게 약간 아까 들어가는 정도가 약간 딥앵글이라고 하는데 들어가는 정도가 좀 다른 거죠. 여러분들 혹시 학교에서 이런 거 실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하는 학교도 많이 있더라고. 이런 거. 학교에서 간단하게 실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구의 마그네틱 필드, 지구의 마그네틱 필드가 우리가 어떤 뭐 다른 거를 이용해 가지고 마그네틱 필드를 만들었을 때 지구에 원래부터 인트린시크한 마그네틱 필드가 있다 보니까 걔랑 같이 컴바인이 돼 갖고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충분히 학교에서 실험을 고등학교 학교 실험에서도 실험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그런 간단한 실험이에요. 그래서 혹시 하는 학생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거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걸 볼 때가 나올 겁니다. 여기 사실은 북쪽에 S극이 있고 남쪽에 N극이 있는 거죠, 당연히. 보통 북쪽에 N극이다, 남쪽에 S극이다 하겠는데 맞지? N극이 북쪽을 가리킨단 말이야, 나침판의 경우에는. 그거 왜 그래 근데? 북쪽에 S가 있으니까 N극이 거기 가리키겠지. 여기 N이 있으면 N이 거기 가리키겠어? 반대로 되겠죠. 그리고 여기를 중심으로 이제 필드 라인들이 뭐 이렇게 된다는 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면 되겠고, magnetic declination이라는 건 이제 그런 얘기고요. 어쨌든 magnetic axis not parallel to the geometrical axis, 일치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magnetic inclination이라는 게 딥앵글이죠. 이게 이제 magnetic field not horizontal, earth surface와 일체, 이게 서피스가 이렇게 있으면 서피스가 패럴하게 완전히 가지 않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기울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 위치에 따라서 이 나침판이 평행하지가 않고 조금 이렇게 아래로 내려간다든가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재밌는 일이죠. 관심 있는 학생들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공부 더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석에 대해서 이제 뭐 이건 좀 제너럴한 얘기고, 이제 자석에 대해서 이제 한번 심도 있게 보자 이거야. 자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냐. 뭐 여러분들이 보는 이제 막대 자석 같은 게 있다. 막대 자석 같은 게 있으면 이거 N극 S극이니까 깔끔하게 딱 잘라가지고 이쪽에 짝 N극, 짝 S극 뭐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모든 물질들이 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조그마한 그런 도메인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그마한 조각 자석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막 조각 자석들이 막 있고, 특별히 마그네틱 물질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조그만 자석들이 막 있는 거야. 막 있어. 막 있지만 걔네들 에버리지 아웃 해갖고 별로 특별히 어느 특정 방향으로 N극, S극이 보이지 않을 때는 이제 우리가 밖에서 보기에 자석이 없는 거죠. 마치 차지도 마찬가지 아니야. 뭐 컨덕터가 있는데 컨덕터가 뉴트럴하다 이 말은 뭐냐? 그 안에 뉴트럴하다는 거는 그 안에 차지가 아예 없다는 게 아니에요. 차지 무지하게 많아. 근데 이제 걔네들이 막 섞여가지고 밸런스 아웃 해가지고 뉴트럴하게 돼 있는 건데, 걔네들이 만약에 세퍼레이션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이쪽이 파지티브가 이쪽이 폴라리제이션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파지티브, 네거티브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쪽도 원래는 그냥 조그마한 자석들이 막 지멋대로 랜덤하게 막 있어. 겉에서 마크로하게 보기에는 뭐 어디가 N극, S극이 보이지가 않죠. 그런데 만약에 바깥에서 이런 식으로 팍 하고 마그네틱 필드를 익스터널리 준다는 얘기지. 바깥에서. B0가 이제 뭐냐면은 바깥에서 준 거예요. B, 뭐 아웃이라고 할게. B 아웃, 아웃사이드에서 좀 마그네틱 필드가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여기 N극이 있으니까 뭐 이쪽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필드가 쭉 있겠죠. 거기에 이제 얼라인을 하게 된단 말이야. 막 밀어붙이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저기 앞으로 나란히 하게 되는 거지. 물론 조금 약간 어지럽게 되는 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